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동시에 내려진 강원도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골프장과 주택가로 불이 확산하며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불고 있어서 산불 피해는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도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사전에 전혀 진단되지 않아 안전 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전국 병설 유치원 2,500여 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개원 시간을 아침 8시로 앞당기는 것을 시범 도입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챗GPT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으로 유럽 등지에서 챗GPT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히로시마 G7에서 논의될 AI 기술 활용 방안 등에 최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가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경구용 낙태약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며 비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이 전소하고 초등학생들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야산에서 소나무가 바람에 쓰러진 뒤 전봇대와 전기줄의 충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현재 평균 초속 7.5m 이상, 순간 최대 풍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함께 인근 강릉 경포대와 해안 주택가 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강릉 경포호와 선교장 인근으로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일반 헬기 진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 2대 등 헬기 6대를 투입하려 했지만 강한 바람으로 이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최소 90헥타르로 현재 특수진화대 등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또 바람 방향인 강릉 사근진 방향과 경포대 부근에 위치한 주택과 아파트, 사찰 등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국가동원령과 함께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했으며 산림당국도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불 확산 지역 인근 펜션 등 최소 주택 4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경포대 초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모두 대피한 후 조기 하교한 상태입니다. 불이 난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강원도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원도뿐 아니라 오늘 전국이 산불의 위험이 큽니다.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불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인천대교를 지나던 탑차가 넘어져 중앙분리대에 걸쳐졌습니다. 김포공항에 세워져 있던 경비행기도 조정석 앞부분이 부러진 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이 날아가고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남긴 피해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이와 비슷한 강력한 봄 강풍이 재현됩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륙에는 초속 20m의 강력한 서풍이, 동해안에는 양간지풍으로 인해 초속 30m의 돌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구 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 2018년 4월 10일에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전국에 나타나며
지하철이 멈추거나 첨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압계 배치가 나타나며 강풍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시설물 피해와 항공기 결항, 그리고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이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낮에는 전국의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황사가 발생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5년 전에는 봄 강풍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요란한 비에 황사까지 겹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프랑스 몽블랑 부근에서 눈사태로 6명이 사망했다고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테사부아 당국에 따르면 전날 주변의 스키장에 있는 아르망세트 빙하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가이드 2명 등 4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눈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수색을 재개했고 행방이 묘연했던 이들을 오전 오후에 1명씩 숨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있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인근에서 스키를 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눈사태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부활절을 전후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눈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부가 소규모 유치원을 통폐합하고 유아 학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한때 어린이 수백 명이 뛰놀던 곳이지만 아이가 계속 줄면서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가 없으니까 폐업했고 밑에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건물 부수고 그 옆에는 폐업해가지고 빌라 짓고 있고 이 근처에 유치원이 다 없어졌어요. 큼직큼직한 유치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출산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지난해 12월 108만 9천 명에서 2027년 73만 9천 명으로 32%나 급감할 전망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설 유치원 2,500여 곳이 간신히 한 개 학급만 유지하는 처지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학급이 한 개인 병설 유치원 3곳 정도를 하나로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고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폐원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3, 4, 5, 3개의 연령이 한 학급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 통합유치원은 단일 연령 학급 구성으로 효율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돌봄 강화를 위해 유치원 시작 시간을 아침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을 시범 도입합니다. 기관별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원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우선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과제들을 대폭 반영합니다. 영유아의 디지털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제공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캐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파리에서 반세기 만에 공개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특별전을 통해 직지심체 요절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직지심체 요절 실물 공개는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약 50년 만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 후기 선승 경환이 집필한 책을 금속 활자로 찍은 인쇄본으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상하 2권으로 간행됐습니다. 이번 특별전 개막식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프랑수와 미테랑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인 센스타임이 어제 챗봇 센스챗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센스타임의 공동 창업자인 슈리 최고 경영자는 센스챗이 자사의 거대 AI 모델 센스노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슈리 CEO는 이날 시연회에서 센스챗이 물고기를 잡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거나 비전문가 수준의 질문을 영어나 중국어로 받아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시연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GPT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 중 일본을 가장 먼저 찾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동한 뒤 일본 현지 법인 개설과 이러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 챗GPT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upsides of this technology and how to mitigate the downsides, and how wonderful it is to see the adoption by Japan and the excitement about the future. 지난해 출시된 챗GPT는 질문자가 물으면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해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답변해 선풍적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정보 유출 위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탈리아는 챗GPT의 잠정 금지를 결정했고 유럽 각국도 규제 강화를 고민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아날로그에 집착하다 디지털 AI 활용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은 일본은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챗GPT 활용에 다소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情報漏洩の懸念への対応についても必要な検討を行った上で、懸念点が解消された場合における国家公務員の業務負担を軽減するための活用等の可能性を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올트먼 CEO가 규제 확산 분위기 속에 G7 국가 중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타겟책 모색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히로시마 G7에서 AI 기술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최대한 조성하겠다는 포석이 엿보입니다. 올트먼은 또 자민당 내 디지털 사회추진본부도 찾았는데 일본 내 사업 확장을 위해 인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이 챗GPT의 장단점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 이용할 것인가는 다른 주요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처럼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이 화두인데요. 인공지능과 가장 비슷하게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으로 불리는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인데요. 올해 19연승을 달리며 2관왕을 달성했는데 이세돌, 이창호 구단도 못한 승률 9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이 파죽의 19연승을 거두며 올해 두 번째 우승, 통산 3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신진서는 맥신배 결승 2국에서 시종 1관 우세한 바둑을 두며 100으로 184수 만에 이원영 구단을 이겼습니다. 올해 KBS 바둑왕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입니다.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석기와 장구 시합이 좀 많이 조화가 되면서
속기 실력도 다시 올라왔다고 이제 느껴졌고요. 특히 또 첫 판을 좀 운이 좋게 이기면서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신진서 구단은 올해 37승 3패, 승률 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 승률 90% 기록은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임 미답의 대기록. 야구에서 투수의 평균 자책점 0점대와도 비교할 수 있는 꿈의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승률 기록도 신진서 구단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승률 88.4%로 이창호 구단의 최고 승률 기록을 32년 만에 깼습니다. 세계 최강의 실력으로 중국 기사들까지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있어 컨디션 조절만 잘해간다면 사상 초유의 대기록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시베리아 아시안 게임 1차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 세계 대회에서 한두 개 더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창호와 이세돌, 조은현 구단 같은 천재 기사의 등장으로 저변이 넓은 중국 바둑에 대항했던 한국 바둑.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시대. 인공지능을 가장 닮은 천재 기사 신진서 구단이 전임 미답의 대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김도문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감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산업계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3.1%포인트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때 쟁점이 됐는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 목표는 1.5%포인트, 그리고 국제 감축 목표는 400만 톤을 늘리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포집 혁신 기술을 개발해 감축 목표량 달성을 돕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업계 이득만 대변해준 데다 본격적인 감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산업계 당장의 이익만 따라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망쳐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3,300만 톤 줄이고 3년 동안 1억 5천만 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상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기후 대응 포기 선언에 불과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부랴부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첫 업무 보고가 예정된 날입니다. 사실상 탄기본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 시민단체도 발끈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기업인과 정부기관, 연구자 중심으로 꾸려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 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신용만 했을 뿐이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갑자기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성남 정자교. 포털 사이트 로드뷰를 분석해보니 무려 7년 전부터 보행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꼬박꼬박 진행하던 안전점검에선 왜 이번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본 경기 성남 정자교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의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났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교량 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2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이 가운데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 안전 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물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식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데 1억 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걸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2급과 상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타이완 폭스콘이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50억 타이완 달러, 약 1조 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소탁 생산 업체인 폭스콘은 수익 기반 다변화를 위해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타이완 남부 가오슝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건설 중입니다. 폭스콘 측은 가오슝에 전기버스와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 공장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한 뒤 2021년 전기차 모델 3종을 선보인 폭스콘은 2027년까지 연간 3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이 2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로 경찰에 사이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닥 측은 그제 오전 7시쯤 인터넷과 연결된 지갑을 뜻하는 핫 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일부 자산이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자산은 비트코인 60개, 이더리움 350개, 위믹스 1000만 개, 테더 22만 개로 지닥 총 보관 자산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닥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도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출금 재개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 가깝지만 누구보다 자주 다투는 사이, 아마 연인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연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올바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또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연인 관계 현명한 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